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4월 14일 일요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농촌 지역 데이비스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는 예배를 끝낸 신도들이 굉장히 무거운 표정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교회에서 정말 독실한 신도이자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한 장로 노부부가 그날따라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87살의 남편 올리버, 그리고 76의 아내 클라우디아였습니다. 심지어 이날 남편 올리버는요, 평소에 활동하던 시니어 밴드 공연까지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전부터 주기적으로 연습에 다 참석했는데 행사 당일날 아무 말 없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이분들이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라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할 리가 없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신도들은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죠. 이어서 딸이 부모님 집에 전화를 겁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이번엔 아들이 손자와 함께 집을 찾아왔고 문을 세게 두드렸죠. 하지만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같은 날 저녁 가족들의 신고로 이 노부부의 집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도착한 직후에 먼저 집 밖을 수색하던 경찰의 눈에 수상한 것이 감지됐죠. 방충망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불길하죠. 그래서 경찰들이 무장을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올리버와 클라우디아 부부가 아주 잔인하게 살해당한 채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자상이 엄청났죠. 남편 올리버는 몸 전체에 65군데 자상이 있고요. 아내에게선 67곳의 자상이 확인됩니다. 게다가 더 끔찍한 건 그들의 시신이요, 마치 해부된 것처럼 엽기적으로 훼손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시신 복부가 열려 있었고 장기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죠. 그 몸속에 장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장기 대신 유리컵, 핸드폰 같은 게 꽂혀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도 탄식을 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한편 이걸 본 수사관들은 이 정도 훼손을 했다면 엄청난 원한에 의한 범죄다라고 가능성을 높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오로지 이 노부부를 살인할 목적으로 집에 침입한 거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각각 80대, 70대인 노부부는 이미 자식들은 다 장성했고요. 출가해서 두 사람만이 오붓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지역에서 존경받는 원로였고 종교활동, 취미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두 분이 재혼을 한 거라서 양쪽의 자식들 다 합치면 8명이에요. 대가족이죠. 며느리의 사위까지, 손주들까지 오는 날이면 집이 북적거렸고 또 사이가 좋아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가족 간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전혀 없었죠. 아니, 이런 노부부한테 누가 원한을 품고 이런 살인을 저지르냐고요. 수사는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용의자가 나오질 않으니까요. 중요한 단서조차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문이나 발자국 이런 게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조사를 하던 와중에 노부부의 손자 한 명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게 워낙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하니까 이거 혹시 정신질환자의 범행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던 차였어요. 그렇게 노부부의 손자인 토니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죠. 이때 토니의 아버지 로버트는 무슨 말이냐, 내 아들은 결백하다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12시간에 달하는 경찰 조사를 받게 돼요. 이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직접 진술을 돕게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들이 너무나 결백하니 변호사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사건 당일 로버트가 하필이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의 카페트를 스팀 청소했더라고요.
이게 굉장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수사관들의 눈에는 수상합니다. 거기 지우고 싶은 게 있어서 청소했나 싶은 거예요. 게다가 토니가 그렸던 그림 한 점이 발견되는데 이 그림이 좀 기괴합니다. 칼을 든 소년이 2명의 사람 곁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눈에는 이게 뭔가를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당연히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죠. 토니는 생전 할머니, 할아버지와 굉장히 가까웠고 절대 폭력적인 아이가 아니래요. 그래도 경찰은 계속 토니를 의심하면서 집중 추궁을 합니다. 그런 시간이 이어졌지만 사실상 마땅한 혐의점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토니는 간신히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죠. 하지만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토니에게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정신분열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부모 살인자로 몰아가니까 버티기 힘든 거예요. 결국 그는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다가 사건이 벌어진 지 3년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남겨진 가족에게 닥친 또 다른 비극이었죠. 아니,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원흉, 진범은 누구일까요? 사건 발생 2달이 지나게 되는데 경찰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주 뜻밖의 곳에서 실마리가 발견됐죠. 911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발신자가 앳된 목소리의 남학생이에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하는 말이 혹시 익명이 보장되나요? 이어서 그는 지난 4월에 이 노부부 살인사건에 대해 제보할 게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범인을 알고 있다고 말했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범인은 다니엘 마쉬입니다. 놀랍게도 15살인데 제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걔가 범인인 줄 네가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사건이 벌어진 직후부터 다니엘이 주변에 자랑스럽게 범행을 떠벌렸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허풍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러다 얼마 후에 다니엘이 그때 범행에 사용한 칼을 직접 들고 학교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피해자들의 복부를 찔렀고 절개했고 물건을 넣었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학교에 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정학을 당하게 돼요. 당시 모든 스토리를 들은 친구들은 다니엘이 범인 맞다 라고 어느 정도 감을 잡았지만 이 다니엘이 이제 보통 애가 아니잖아요. 막 자기가 살인했다고 떠벌리니까. 그러니까 정학당한 그가 보복을 할까 두려워서 모두 입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한 친구가 남몰래 제보를 한 거고요. 경찰로서는 한 줄기 빛 같은 제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이 여전히 필요해요. 2013년 6월 17일 다니엘이 경찰에 소환됩니다. 근데 경찰도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좀 반신반의했어요. 아니 얘가 고작 15살 미성년자인데다가 전과가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경찰은 앞서 이 노부부가 어떤 원한 관계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과 이 노부부는 전혀 접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서류를 넘겨보던 경찰이 문득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다니엘이요, 10살 때 뉴스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타이틀이 뭐였냐면 꼬마 영웅이었죠. 무슨 사연이냐면 다니엘이 이제 10살 때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때 옆자리에 있던 다니엘이 침착하게 핸들을 틀면서 큰 사고를 맞게 되죠. 뿐만 아니라 막 가슴을 붙잡은 아버지에게 10살짜리 애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그 덕에 30초 만에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았고 목숨을 구한 거예요. 이 일이 지역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꼬마 영웅으로 불렸고 또 적십자회에서 표창까지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애가 좀 똘똘한 아이인 것 같죠? 그런데 다니엘이 엽기 살인 사건의 범인일 수 있을까? 그래서 경찰도 앞서 그 토니를 잘못 짚은 것처럼 이것도 혹시 헛다리 짚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앞서 제보의 내용은 꽤나 상세했습니다. 또 신빙성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니엘을 추궁해요. 막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다가도 다정한 아빠 친구 같은 말투로 막 애를 달래는 거죠. 이 조사에 베테랑 형사뿐만 아니라 FBI 특수요원까지 합세했을 정도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범행 자체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형사님, 저처럼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러요?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이에요. 조사 도중에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그러자 경찰이 마지막 수단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그건 바로 제보자의 녹음본이었죠. 자, 너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하고 탁 틀자 순간 다니엘의 반응이 급격히 돌변합니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손에 땀이 나는지 막 꽉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녹음본을 다 듣자마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마는데요. 조사가 시작된 지 3시간 30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다니엘이 오랫동안 숨겨온 본능을 꺼내놓기 시작하죠. 뭐라고 하냐면, 형사님, 저는요, 어릴 적부터 원래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어요. 이걸 너무도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을 하니까 조사관도 순간 놀랐을 정도예요. 다니엘에 따르면 그가 10살 때 부모님이 별거를 하게 됩니다. 부부가 워낙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특히나 아버지가 좀 욱하고 폭력적인 성격이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이제 별거를 하고 나서 바로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또 그 상대가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유치원 선생님이었죠. 이 과정들을 지켜보던 다니엘은 부모님이 헤어지게 된 게 그 선생님 때문이라고 여기게 돼요. 그때부터 선생님을 죽도록 미워하기 시작했죠. 더 나아가서 매일 밤 아주 구체적으로 선생님의 목을 그어서 죽여버리는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꼬마 영웅이었잖아요. 그런 꼬마 영웅이 밤마다 이런 섬뜩한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11살이 되면서부터 살인 충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막 컴퓨터 검색을 해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연쇄살인마 이런 정보를 막 찾아내요. 그리고 그들을 동경했죠. 또 범행 방식도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다니엘은 아주 기이한 습관을 하나 갖게 되는데요.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면 일단 머릿속으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지? 상상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던 FBI 요원이 잠깐만 하고 대화를 멈추게 돼요. 그리고 물었죠. 그러면 너는 날 어떻게 죽일 생각이었니? 그러자 다니엘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합니다. 넥타이를 메고 계시네요? 넥타이로 목을 조른 다음에 저기에 있는 거울에 얼굴을 쳐박을 거예요. 그 다음 깨진 유리로 당신 몸을 자를 거고요. 이제 FBI한테 그 앞에서도 막 이렇게 거침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섬뜩하죠. 본격적으로 10대 사춘기가 된 후에 얘가 또 술과 마리화나에 손을 대요. 뿐만 아니라 막 거식증, 우울증에 시달렸고요. 결국 정신병원에 한 달간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치료 과정 중에서 이제 새로운 약물을 투여받게 됐대요. 근데 증세가 얘가 되게 빠르게 호전되는 거예요. 바로 또 퇴원 허가가 나왔죠. 근데 이때 사실 우울증 증세만 나아진 거였지 여전히 다니엘의 마음속에 살인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때 또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다니엘이 이제 퇴원을 한 후에 학교 상담사를 자기가 직접 찾아가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어떻게든 친구들을 좀 죽이고 싶어요. 이걸 낱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들은 상담사가 얘 안 되겠다. 위험하구나 싶어서 경찰에 알렸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로서는 얘가 정신병원도 가고 우울증도 있고 했으니까 잔혹한 상상을 좀 좋아하는 애일 뿐이다. 고작 14살, 15살이 무슨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완전히 빗나간 예상이었습니다. 그 해부터 다니엘은 길고양이를 죽이기 시작해요. 잠깐이나마 자기 살인 본능이 좀 해소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그는 2013년 4월 14일 새벽 2시 은밀히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아래 위 다 검은 옷으로 무장한 채 장갑을 꼈어요. 그리고 이때 신발 바닥에 테이프를 감았죠. 그간 연쇄살인마들을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철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막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타깃을 물색해요. 주로 대문이나 창문이 열려있는 집을 찾아 헤맨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확인한 집이 무려 4, 50채 정도 됩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창문이 훤히 열려있는 한 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노부부 올리버와 클라우디아의 집이었죠. 다니엘은 미리 준비한 한 15cm짜리 칼로 방충망을 잘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노부부가 잠들어 있는 침실이었습니다. 쓱 하고 방문을 열어보는데 노부부가 아무것도 모르고 코를 골면서 자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다니엘이 그들이 자는 모습을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한 10분 정도 말없이 지켜봅니다. 이때 그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지 상상하기 시작했죠. 그 시간이 끝나자 그는 바로 칼을 꺼내서 클라우디아에게 먼저 칼을 꽂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면서 옆에 있던 남편도 깨어나요. 하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80대 노인을 제압하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다니엘이 신명나게 총 120번 이상 칼을 휘둘렀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의 순간을 자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아주 흥분되고 신이 났대요. 그렇게 실제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살인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잖아요. 너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대요. 범행을 은폐하려는 생각조차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을 무참하게 만들어 둔 후에 다니엘은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내가 죽였다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다들 믿어주질 않아. 그래서 그 사이에 난 한 번 살인에 성공했으니까 또 다른 범죄를 해봐야지. 계획을 하긴 했지만 마땅한 타겟을 찾지 못한 채 실패합니다. 그렇게 범행 2달이 조금 지난 시점, 다행히 한 친구의 제보가 들어오면서 다니엘의 폭주는 막을 내렸죠. 그런데 듣다 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애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경찰 또한 사이코패스 테스트 해봐야겠다 실시를 하는데 검사 결과 40점 만점에 35.8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범죄를 자백한 다니엘은 2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앞으로의 재판이 만만치 않아요. 일단 얘가 미성년자인데다가 변호인단 쪽에서 정신질환이 있지 않냐, 얘 심신미약이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검사 쪽에서는 범행 당시 다니엘은 이미 퇴원도 했고 분명 정신이 명료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죠. 결국 사건이 벌어진 지 5개월 만인 9월에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당시 그는 분명 청소년 신분이지만 다행히도 법정에서 이 사건은 너무 심각해 판단을 하면서 대중에게 모두가 공개되는 성인 재판을 받게 돼요. 자, 참고로 청소년 재판과 성인 재판의 차이점이 뭐냐? 청소년 재판을 받을 경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또 범죄적 정보가 공개되지도 않고요. 하지만 성인 재판을 받을 경우 전과는 물론이고 다니엘 경우처럼 얼굴과 이름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그렇게 성인 재판을 받게 된 다니엘은 결국 그에게 유죄가 선고되긴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얘가 여전히 15살이라서 사형이나 종신형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려진 처벌이 뭐였냐면 적어도 52년간 가석방 자격이 절대 주어지지 않는 무기징역형이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한 사건당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이 25년이라고 하는데 2건에 이제 50년, 거기에 2년의 가중처벌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난 2016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미성년자라도 성인 재판 받는 건 너무하다
하고 기존의 법안이 폐지돼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받은 과거의 재판이 무효가 되고 얘가 25살이 되는 2022년에 그냥 석방될 수도 있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법안이 폐지되고 유가족과 시민들도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막 다니엘 쟤 절대 가석방 못하게 해라 요구가 빗발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이고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2018년에 다니엘이 뜬금없이 테드 강연에 등장한 거예요. 아니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참고로 테드란 건 전 세계의 여러 인물들이 유명한 사람도 있고 일반 사람도 있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인생 교훈을 얻었다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그만큼 대단한데 아니 그런 테드 강연에 살인범이 웬 말이에요. 다니엘은 이날 강연에서 인류의 포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좀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 이렇게 심한 학대를 받았고 고통을 경험했대요. 그리고 자신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다 교화가 되었고 나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호소였죠. 이 영상이요. 유튜브에 업로드가 됐어요. 하지만 업로드 되자마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틀 만에 유가족, 시민단체 막 요청이 쇄도하면서 바로 삭제됩니다. 후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거는 소시오패스가 다시 사회로 나오려고 연기를 펼치고 있다라는 막 비난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법안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자기가 석방될 수 있다. 석방되게 만드는 그런 여론몰이를 하려고 등장한 것 같긴 해요. 2019년 법원은 다행히도 다니엘이 청소년으로서가 아니라 성인과 같은 조건으로 징역형 살아야 한다라고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이로써 그의 최소 52년 징역형은 여전히 유지 중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최근까지도 불복하면서 항소를 하고 있다는데요. 동시에 유가족은 여전히 그가 언제 세상에 나올지 모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앞서 테드 강연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엔 오직 상처 입은 사람만 존재해요. 글쎄요. 그런 말을 살인자가 하니까 좀 우습다고 느껴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기 제발 좀 가석방 시켜달라고 절절히 호소하는 한 유명 범죄자가 있습니다. 자기는 벌써 20년 넘게 갇혀 있었다면서 더 이상 그 과거 13살 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꼬마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토요미스테리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 남자가 무슨 범죄 저질렀는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성인이 된 얼굴이라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바로 이 사진. 어릴 적 모습 기억나시나요? 과거 톰이 극악무도한 어린 살인마 편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 범인이 지난 2022년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죠. 이 사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토미에서는 8, 9년 전에 다뤘던 영상이라 그 전말을 좀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됐는지 또 가석방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상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과거 1993년 8월 2일 미국 뉴욕주에 있는 인구가 채 10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 사보나에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발단은 먼저 4살짜리 금발머리 소년 데릭 로비가 평범하게 그날도 엄마의 배웅을 받으면서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시작됐어요. 아이는 집 근처 공원에서 열리는 여름 캠프에 참여할 예정이었죠. 이 행사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근데 데릭이 4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와 동행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필 이날 사연이 좀 있었죠. 아침 내내 어린 동생이 계속 울음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 탓에 엄마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요. 이걸 보고 있던 데릭이 아주 의젓하게 말했죠.
엄마,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사실 공원과 집은 매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도린도 아유 그래 뭐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도시락통이 든 가방을 아이에게 건네주면서 오늘 한번 혼자 가보라고 네가 잘 갔다 오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다고 마중을 했고요. 그렇게 대릭은 신나게 공원 쪽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아들이 집을 나서고 얼마 후 화창했던 날씨가 금방 막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또 빗방울까지 떨어져요. 이 아기 동생을 어느 정도 달랜 엄마가 갑자기 혼자 나간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비도 오니까 행사가 취소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러 곧장 집을 나서게 되죠. 그렇게 캠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엄마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 11시 대릭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들 총출동해서 집 근처 공원 곳곳 다 샅샅이 수색합니다. 아이가 길을 잃은 걸 수도 있고 혹은 납치? 긴급한 상황이에요. 수색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신고 4시간 만에 엄마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공원 근처의 작은 숲에서 대릭이 발견되었는데 사망한 상태라는 겁니다.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왜요? 내 아들이 왜 죽었는데요? 추 조사 결과 대릭은 외상과 질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당시 경찰이 시신 발견 현장을 그림으로 기록해 둔 겁니다. 그 현장에 따르면 범인은 길을 가고 있던 아이를 숲으로 유인을 해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아이의 머리에다가 커다란 바위를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외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 대릭 시신 옆에는요, 엄마가 아침에 싸준 그 도시락 안에 싸준 바나나가 막 뭉개진 채 발견이 됐고요. 또 아이가 신고 있던 운동화가 시신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특이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의 몸에 무슨 끈적한 액체가 묻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건 대릭이 간식으로 싸갔던 쿨에이드라는 음료수였죠. 아니 이게 왜 몸에 이렇게 남아있을까? 경찰이 분석을 해보니까 범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의도적으로 아이의 시신 위에다가 이 음료수를 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살인사건, 이 평온했던 작은 마을이 한순간에 공포에 휩싸였어요. 집집마다 문 다 걸어 잠그고 정말 한동안 길가에 어린아이 모습을 볼 수 없었죠. 그리고 이때 타미 스미스 역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아들 13살 에릭 스미스는 그 사건 당일 피해자와 같은 여름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자칫하면 내 아들 에릭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만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때 그녀는 아들에게 물어봐요. 너 여기 사고 난 거 알고 있지? 너 혹시 그날 뭐 수상한 사람 본 적 없니? 근데 여기 에릭은 아무것도 본 게 없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엄마의 눈에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이 전달됩니다. 이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에릭이 좀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혹시 얘가 뭘 봤는데 말을 못하나? 협박을 당했나? 걱정이 됩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주변의 여러 이웃들을 인터뷰하면서 범인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 발생 3일 뒤에 같은 캠프에 참여했던 에릭과도 인터뷰를 하게 되죠. 에릭이 뭐라고 하냐면 그날 아침 저는 자전거 타고 한 3-4바퀴 정도 신나게 공원 주변을 돌고 있었어요 라고 해요. 수상한 사람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요. 그렇게 경찰이 넘어가려는 순간 에릭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애를 제가 본 것 같기도 해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자전거를 싱싱 타고 가던 중에 건너편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던 그 4살 대릭을 봤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증언이에요. 예상치 않은 목격담이잖아요. 그러면서 수사팀의 이목이 다 에릭에게 쏠렸죠.
자, 그러자 에릭의 반응은 좀 들뜬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뭘 봤냐면요 하고 막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아이는 피해자 데릭, 그 꼬마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도시락 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잠잠히 듣고 있던 경찰이 의문을 가지게 되죠. 건너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여기까지 기억을 한다고? 더구나 이 에릭은 평소 시력이 안 좋아서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있었거든요. 이게 가능한가? 뭐 어쨌든 경찰로선 에릭이 그날 더 뭔가를 목격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야,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본 곳이 어딘지 우리한테 정확하게 지목해달라 라고 말하게 되죠. 근데 이때 에릭이 돌연 태도를 바꿉니다. 막 화가 난 듯 막 입술이 떨려요. 지금 내가 걔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도 당황을 해서 아니다 진정하라면서 에릭에게 음료 하나를 건네게 되는데 아이가 그걸 받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던져버려요. 그게 바로 쿨에이드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제품이죠. 여러분, 이거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흔한 제품이에요. 뭐 어린 아이들이 자주 마시고요. 근데 에릭이 보인 이 반응은 마치 무슨 트라우마? 아니면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경찰은 직감했어요. 이거 뭐 있구나. 그때부터 경찰은 에릭을 데리고 상세한 진술을 유도합니다. 에릭이 피해자를 마주쳤다고 한 바로 그 장소 가서 상황 재현해보기도 하고요. 또 에릭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도 녹화해서 이걸 분석합니다. 왜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걸 진짜 볼 수 있어? 그랬더니 예상대로 아니요, 피해자 옷, 도시락통까지 그렇게 상세하게 목격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8월 8일, 사건 발생 6일이 지난 시점인데 지금 돌아가는 게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이걸 인지한 에릭의 가족들이 13살 아들을 앉혀두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엄마는 절대 너를 혼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본 거, 아는 거 솔직히만 말하면 된다라고 막 간청을 했죠. 아들아, 거짓말은 나쁜 거야 하면서도요. 그러면서 또 지금 죽은 그 아이 데릭네 엄마도 네가 솔직히 말해줘야 더 슬프지 않는다라고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망설이던 아들이 결국 입을 엽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그 꼬맹이 죽였어. 가족은 아이의 손을 잡고 경찰서에 갔고 바로 죄를 자백해요. 대체 왜 13살 소년이 겨우 4살 된 데릭을 살해한 걸까요? 그게 동기를 너무도 알고 싶은데요. 참 이 사건이 특이해요. 에릭이 끝까지 살해 동기를 제대로 자백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범죄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아마도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는 열등감 그리고 자격지심에서 이 범행이 비롯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니 근데 아직 13살밖에 안 된 애가 살인까지 저지를 만한 열등감, 자격지심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사실 에릭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남달랐습니다. 보통의 아이들과 생김새가 달라요. 네, 그거는 에릭의 엄마가 임신 중에 약물을 잘못 복용한 게 원인이었죠. 어떤 특이점이냐면 에릭이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좀 처지고 말려있는 귀를 갖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항상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녔고요. 거기에 이 빨간 머리카락에 주근깨까지. 사실 이런 외모는 미국 학교에서 한둘씩 보이는 유전적인 특징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특징이 이제 있다 보니까 또래에서 좀 놀림을 받았고 왕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도 자책을 합니다. 툭 하면 나는 바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입버릇처럼 내뱉었다고 해요.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죠? 그런 심리는 다른 일화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사진에 자기 얼굴만 막 칼로 긁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혐오적인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이 막 계속 쌓여 있었던 건지 에릭은 좀만 억울한 일이 생겨도 막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먹 쥐고 막 부들부들 떠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여동생을 공격해요. 이게 어쩌면 그 또래에게 괴롭힘 당하면서 막 분노 쌓아오던 걸 드디어 그냥 만만한 여동생한테 푼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아이는 이렇게 평소 폭력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또한 에릭이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죄 없는 데릭을 공격해서 살해한 거다라고 추정하게 되죠. 1993년 9월 2일, 사건이 일어난 지 딱 한 달이 되던 날 재판이 시작됩니다. 에릭은 비록 13살 미성년자예요. 근데 뉴욕주에서는 살인이 성인 재판으로 다뤄진다고 합니다. 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게 주마다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에릭의 변호사 측은 아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건 무죄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증명해내기 위해 에릭이 광범위한 정신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가 보여준 그 폭력성에 대해서 딱히 설명할 만한 원인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죠. 더구나 사실 이 사건엔 더 충격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에릭이 이 4살짜리 꼬마 소년을 살해한 것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까지 한 게 밝혀집니다. 그렇게 추가 범행까지 확인한 뉴욕주, 어떤 판결을 내렸냐? 가차 없었어요. 에릭에게 최대 무기징역형, 그런데 미성년자인 걸 감안해서 수감을 쭉 하다가 9년이 지났을 때부터 2년에 한 번씩 가석방의 자격이 주어지긴 한다라는 판결이 최종 선고되죠. 이걸 듣고 피해자 가족들, 유가족의 고통은 너무 울분이 막 쌓입니다. 무기징역을 받긴 했지만 아니 9년만 있다가 얘가 잘 행동하면 지금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유가족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 아들 죽인 놈이 겨우 9년? 분통 터지니까요. 심지어 9년 후에 2년마다 그 악몽이 되풀이됩니다. 그렇게 가석방 심사가 있을 때마다 에릭은 나는 이제 변했다. 내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했습니다. 유가족에게 사과도 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법원이 그에게 쉽사리 가석방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에릭은 9년을 넘어서 가석방을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 20년 가까이 감옥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다 한 2010년쯤이었어요. 에릭에게 또 한 번, 그러니까 이번에는 10번째였는데 가석방의 기회가 왔죠. 그때 거의 30살 정도가 된 에릭은 CBS 뉴스와 인터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어릴 적 자신의 분노, 이건 절대로 데릭을 향한 게 아니다. 이건 그냥 내 안에 있던 거다라고 막 또다시 눈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사실 내 분노는 그전에 나를 놀려왔던 그 또래들을 향한 거래요. 아니 근데 그 분노를 왜 엉뚱한 곳에 푸냐고요.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인터뷰 내내 에릭은 깊게 후회하는 듯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가석방이 돼서 내가 나갈 수 있다면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상담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을 돕겠다는 거죠. 하지만 끝내 10번째 가석방 신청도 거부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요. 그러다 지난 2021년 10월 이 사건 발생 28년이 흐른 시점이었는데 그제서야 에릭 스미스의 가석방이 승인되었죠. 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동안 에릭이 감옥에서 추가 징계를 받은 적은 없대요. 그렇게 얌전히 살았다라는 기록을 토대로 위헌 평가가 낮다라고 매겨졌고요. 또 그간 석방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것도 참작을 했습니다. 근데 범인들 중에 석방에 대한 의지가 낮은 사람이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가석방 명령이 그렇게 떨어졌고 에릭은 너무나 환호했지만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 커뮤니티 전체가 들썩입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그 사보나에서 다들 들고 일어났어요. 걔 에릭은 절대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거세게 항의를 했죠. 시위도 하고 또 동시에 죽은 데릭을 다시 추모하는 촛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게 왜 그 사보나 주민들 반발이 이렇게 심했냐면 에릭이 석방되고 나서 나는 어린 시절 살았던 사보나에 살 것이다 라고 그 희망사항을 밝혔기 때문이에요. 주민들 난리 났죠.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이게 워낙 거세기 때문에 가석방이 승인된 후에도 결국 에릭은 바로 나오지 못하고 시행이 좀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차가운 반응에 에릭은 계속적으로 나는 더 이상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28년, 29년 복역을 했고 더 이상 13살 그 꼬마 살인마가 아니라는 거죠.
또 인터뷰 때도 진지하게 나한테 정말 기회를 주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 보이겠다. 이 사회의 자산이 될 거다. 라고 자신합니다. 마침내 2022년 2월 에릭 스미스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보나 마을이 아닌 뉴욕 퀸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도저히 고향으론 돌아갈 수 없었던 거죠. 과연 앞으로 그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그렇게 굳게 약속했던 것처럼 놀림받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사회에 빛을 내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참 대단했습니다. 13살 소년이 4살 소년에게 저지른 참혹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방이 된 후에도 에릭의 삶은 일거수일투족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에릭이 이제 여자친구까지 사귀면서 나름 새로운 가정을 꿈꾸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 사람도 버티고 이 삶을 살아야겠지만 이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왜냐면요, 그 에릭이 꿈꾸는 미래는 고작 4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대릭에게는 결코 꿈도 꾸지 못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에릭 스미스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